호텔 로비에 사람들의 시선이 쏠렸습니다. 다연아, 이 사람이 누구야? 준호는 알아? 혜원의 목소리가 떨렸죠. 며느리 다연이 낯선 남자와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여기서 이러시면 대낮에 남편 아닌 남자와 내가 다 봤어. 로비의 손님들이 수군거렸어요. 다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님, 오해예요. 이 사람은 변명하지 마. 혜원이 다연의 머리채를 잡으려는 순간 남자가 돌아봤죠. 그 얼굴을 본 혜원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12년 전 불타는 시장에서 자신을 구해준 은인이었어요. 그들이 몰랐던 진실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와 함께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11월의 아침 햇살이 거실 창문으로 스며들었습니다. 혜원은 찬장 위에 놓인 남편의 영정 사진을 바라보았죠.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그녀는 단 한 번도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가져본 적이 없었어요. 68년의 삶이 모두 누군가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시부모님을 모시고 새 아들을 키우고 남편의 뒷바라지를 하며 살았죠. 그런데 이제는 달랐습니다. 남편의 기일이 지나고 나니 문득 자신에게도 삶이 남아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혜원은 서랍 깊숙이 숨겨둔 여행 팸플릿을 꺼내 들었습니다. 큐슈의 온천 사진이 펼쳐졌죠. 노란 은행잎이 떨어지는 노천탕,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온천수. 그녀는 조심스럽게 손가락으로 사진을 쓸어내렸습니다. 아무래도 아들 부부에게는 비밀로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큰아들 준호는 매일같이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고 며느리 다연은 반찬을 해다 날랐죠. 그들의 마음은 고마웠지만 때로는 숨이 막혔습니다. 엄마, 어디 아프신 데는 없으시죠? 준호의 걱정 어린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그래서 혜원은 거짓말을 준비했습니다. 친정 언니가 김장을 하는데 도와달라고 했다고. 이틀만 다녀오겠다고. 그러니까 이건 일종의 실험이었습니다.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다는, 아직 늙지 않았다는 증명이었죠. 혜원은 여권을 가방 깊숙이 넣으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마치 소녀처럼 설레면서도 두려웠습니다. 출발 전날 저녁, 며느리 다연이 집에 들렀습니다. 얼굴이 많이 지쳐 보였죠. 회사에서 큰 행사를 준비한다며 며칠째 야근이라고 했어요. 혜원은 뭔가 말을 걸고 싶었지만 다연이 소파에 기댄 채 눈을 감는 모습을 보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어머님, 저 잠깐만 쉬었다 갈게요. 다연의 목소리에는 피곤함이 묻어났죠. 혜원은 담요를 가져와 며느리의 어깨에 덮어주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서먹함이 느껴졌어요. 언제부터였을까요? 이렇게 거리가 생긴 게. 거실 탁자 위에는 혜원이 준비한 여행 가방이 놓여 있었습니다. 다연이 눈을 뜨면 김장 도우러 간다고 말해야 했죠. 하지만 그녀는 곤히 잠든 며느리의 얼굴을 바라보며 망설였습니다. 창밖으로 어둠이 내렸고 혜원은 홀로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했어요. 내일이면 혼자 비행기를 타고 바다 건너 온천에 몸을 담글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울까요? 다연이 일어났을 때는 밤 9시가 넘었습니다. 혜원은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며느리는 죄송하다며 서둘러 집으로 돌아갔고 혜원은 혼자 남아 여행 가방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영정사진 속 남편이 웃고 있었어요. 혜원은 사진을 향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나도 한 번쯤은 나를 위해 살아봐도 되겠죠? 부산역 대합실은 오후의 햇살로 가득했습니다. 혜원은 큐슈행배를 타기 위해 부산국제여객 터미널로 가는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죠.
아직 시간이 남아 역 앞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주문하고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유리창 너머로 오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니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죠. 건너편 횡단보도에서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다연이었어요. 분명 며느리 다연이 맞았습니다. 혜원은 커피잔을 내려놓고 유리창에 바짝 다가섰죠. 아무래도 이상했습니다. 다연은 어젯밤에도 분명히 말했어요. 이번 주는 서울 본사에서 야간 행사 준비로 꼼짝도 못한다고. 그런데 지금 부산역 앞에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녀 옆에 낯선 남자가 있다는 것이었죠. 다연이 그 남자의 팔짱을 끼고 있었어요. 마치 연인처럼 다정하게. 혜원의 손이 떨렸습니다. 준호는 지금 회사에 있을 시간이었죠. 그렇다면 저 남자는 누구일까요? 두 사람이 가까워지자 남자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단정한 양복을 입은 남자였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낯이 익었습니다.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았죠. 혜원은 눈을 가늘게 뜨고 남자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턱선이며 눈매며 분명 어디선가 만났던 사람 같았습니다. 다연이 남자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러웠죠. 오랜 시간 함께한 사람들처럼 편안해 보였어요. 혜원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고객님, 주문하신 아메리카노 나왔습니다. 직원의 목소리에 혜원이 돌아봤다가 다시 창밖을 보니 두 사람은 이미 모퉁이를 돌아 사라진 뒤였죠. 혜원은 황급히 카페를 나섰습니다. 하지만 복잡한 부산역 앞에서 그들을 찾기는 불가능했어요. 다시 카페로 돌아온 혜원은 식은 커피를 마시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준호에게 전화를 걸어야 할까요? 아니면 다연에게 직접 물어봐야 할까요? 그러니까 이건 명백한 거짓말이었습니다. 혜원은 휴대폰을 꺼내 다연의 번호를 눌렀다가 다시 끊었어요. 만약 정말 불륜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들의 가정이 무너지는 걸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죠. 그래서 혜원은 결심했습니다. 일단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고. 휴대폰을 들어 창밖을 향했지만 이미 그들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혜원은 다시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남자의 얼굴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죠. 분명 어디서 봤는데 도무지 생각이 나지 않았어요. 혹시 준호 회사 사람일까요? 아니면 다연의 대학 동창일까요? 어머님, 저 오늘도 늦을 것 같아요. 행사 준비가 너무 바빠서요. 어젯밤 다연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렇게 지친 얼굴로 거짓말을 했던 거였죠. 혜원은 가방 속 여행 티켓을 만지작거렸어요. 온천 여행이고 뭐고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버스 출발 시간이 다가왔지만 혜원은 일어나지 못했어요. 며느리의 비밀을 알게 된 순간 모든 계획이 무너져 내렸죠. 창밖으로 부산역의 시계탑이 보였습니다. 오후 2시 30분. 혜원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건 단순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준호의 아내가 손자들의 엄마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었으니까요. 그것도 거짓말까지 하면서 카페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떠나야 할 시간인데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죠. 혜원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다시 들었다가 내려놓기를 반복했습니다. 후쿠오카 공항에 내린 혜원은 정신이 없었습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베프 온천으로 직행해야 했죠. 하지만 부산역에서 본 그 장면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결국 혜원은 공항 대합실 의자에 앉아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때였죠. 입국장 너머로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다연과 그 남자였어요. 둘은 커플룩을 입고 있었습니다.
같은 베이지색 트렌치 코트에 검은색 터틀넥. 누가 봐도 연인이었죠. 혜원은 황급히 일어나 기둥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이게 우연일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계획된 여행이었을까요? 혜원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두 사람이 공항 밖으로 나가는 걸 보고 혜원도 조심스럽게 따라갔죠. 그들은 렌터카를 빌렸습니다. 혜원은 급하게 택시를 잡아탔어요. 저 앞에 베이지색 승용차요. 따라가 주세요. 일본어가 서툴러서 손짓발짓으로 설명했습니다. 택시기사는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다행히 알아들었죠. 차는 유후인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혜원이 가려던 온천 마을이었어요. 1시간쯤 달렸을까요? 차가 유후인의 작은 료칸 앞에 멈췄습니다. 하나노유라는 간판이 보였죠. 혜원은 택시에서 내려 맞은편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창가 자리에서 료칸 입구가 잘 보였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두 사람이 나왔습니다. 유카타로 갈아입은 모습이었죠. 다연의 분홍색 유카타가 유난히 화사했어요. 남자가 다연의 허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혜원은 재빨리 휴대폰을 들어 사진을 찍었죠. 그들은 온천 상점가로 향했습니다. 혜원도 멀찍이 떨어져 따라갔어요. 기념품 가게 앞에서 다연이 고양이 인형을 들고 까르르 웃었습니다. 남자가 그 인형을 사주더니 다연의 머리를 쓰다듬었죠. 자기야, 여기서 사진 찍자. 다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혜원은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어요. 자기야라니. 준호를 부를 때와 똑같은 호칭이었죠. 남자가 셀카봉을 꺼내 들었습니다. 두 사람이 볼을 맞대고 V를 그렸어요. 혜원은 떨리는 손으로 동영상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너져 내렸어요. 정말 며느리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녁 무렵 두 사람은 노천 조격탕으로 갔습니다. 발을 담그고 나란히 앉은 모습이 그림 같았죠. 석양이 그들을 비추고 있었어요. 남자가 다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십지를 깍지 낀 채 서로를 바라봤죠. 혜원은 나무 뒤에 숨어 그 장면을 모두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그런데 문득 자신이 비참하게 느껴졌어요. 68년 인생에 이런 일을 하게 될 줄은 몰랐죠. 며느리를 미행하고 몰래 사진을 찍다니. 둘째 아들 민석에게 전화를 걸려다가 멈췄습니다.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요? 형수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요. 그것도 일본에서. 민석이 믿을까요? 아니, 믿는다 해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머님, 무슨 일 있으세요? 민석에게서 먼저 전화가 왔습니다. 혜원은 당황했죠. 아무래도 목소리가 떨렸나 봐요. 아니야, 아무 일 없어. 이모 집에서 김장하느라 좀 피곤해서 그래. 거짓말이 술술 나왔습니다. 자신도 거짓말쟁이가 된 것 같아 씁쓸했죠. 전화를 끊고 나니 더욱 외로웠어요. 온천 마을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영과 남자는 료칸으로 돌아갔죠. 혜원은 더 이상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대신 근처 작은 민박집을 찾았어요. 방에 들어가 침대에 앉자 눈물이 났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었죠. 휴대폰을 꺼내 찍은 사진들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팔짱 낀 모습, 손잡은 모습, 볼맛된 모습. 누가 봐도 사랑하는 연인이었어요. 혜원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런데 사진을 자세히 보니 남자의 왼손 약지에 반지가 있었죠. 결혼 반지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남자도 유부남이란 말인가요? 혜원은 사진을 확대해서 남자의 얼굴을 다시 봤어요. 역시 낯이 익었습니다. 분명 어디선가 만났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도무지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혜원은 베개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내일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계속 따라다녀야 할까요? 창밖으로 온천 마을의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원래는 저 온천에 몸을 담그고 편안한 시간을 보낼 예정이었죠. 하지만 지금 혜원은 싸늘한 민박집 방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준호에게 전화해야 한다는 생각과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생각이 충돌했어요. 만약 오해라면 어떡하죠? 하지만 저 장면들이 오해일 리는 없었습니다. 혜원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둠이 짙게 깔린 유후인 마을. 료칸의 불빛들이 별처럼 반짝였습니다. 그중 하나에 며느리가 있었죠. 다른 남자와 함께 혜원은 눈을 감았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혼자 떠난 여행이 이런 악몽이 될 줄은 몰랐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준호였죠. 혜원은 전화를 받을지 말지 망설이다가 결국 무음으로 돌려놓았습니다. 아들의 목소리를 들으면 모든 걸 털어놓을 것 같았거든요.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좀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죠. 백부의 아침은 유황 냄새로 시작됐습니다. 혜원은 밤새 뜬 눈으로 지새운 탓에 눈이 충혈되어 있었죠. 민박집을 나와 다연이 묵는 료칸 근처 찻집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오늘은 결판을 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오전 10시쯤 두 사람이 료칸에서 나왔습니다. 오늘도 커플룩이었죠. 흰색 린넨 셔츠에 청바지. 혜원은 그들을 따라 거리로 나섰습니다. 두 사람은 지옥 온천 순례 코스로 향했어요. 붉은 연못이 끓어오르는 피의 연못 지옥 앞에서 다연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울기 시작했죠. 남자가 당황하며 다연을 안아주었어요. 혜원은 숨을 죽이고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다연의 울음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관광객들이 힐끔거렸지만 남자는 아랑곳하지 않고 다연을 꼭 끌어안았죠. 그 모습이 너무나 애틋했어요. 마치 세상에 둘만 있는 것처럼. 혜원의 가슴 속에서 뭔가가 끌어올랐습니다. 분노였죠. 며느리가 대낮에 다른 남자 품에서 우는 걸 보고 있자니 참을 수가 없었어요. 준호는 지금 회사에서 일하고 있을 텐데, 손자들은 유치원에서 엄마를 기다리고 있을 텐데. 가자. 호텔 가서 쉬자.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연이 고개를 끄덕였죠. 두 사람이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혜원도 뒤를 따랐습니다. 그런데 점점 발걸음이 빨라졌죠. 참았던 감정이 폭발하려 했습니다. 호텔 입구에 도착한 순간이었어요. 혜원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달려들었습니다. 다연의 머리채를 잡으려고 손을 뻗었죠. 그때 남자가 돌아봤습니다. 정면으로 마주친 그 얼굴. 혜원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손이 공중에서 멈췄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었죠. 그 눈매, 그 콧날, 그 입술. 12년 전 남대문 시장 화재 때를 떠올렸어요. 그날 혜원은 불타는 가게에 갇혀 있었습니다. 연기가 자욱해서 숨을 쉴 수가 없었죠. 그때 누군가 뛰어들어왔어요. 20살쯤 되어 보이는 청년이었습니다. 그가 혜원을 업고 밖으로 나왔죠. 괜찮으세요, 어머님? 그 청년의 목소리가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혜원은 고맙다는 말도 제대로 못했어요. 구급차에 실려가면서 청년의 얼굴만 바라봤죠. 그리고 다시는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눈앞의 남자가 바로 그 청년이었어요. 나이는 들었지만 분명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혜원은 손을 내리고 뒷걸음질 쳤죠. 다연이 놀란 눈으로 혜원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다연의 입에서 나온 말에 혜원은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남자도 의아한 표정으로 혜원을 봤습니다. 혜원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돌아섰죠. 그리고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호텔 로비를 빠져나와 거리로 뛰쳐나갔습니다.
사람들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어요. 그저 그 자리에서 벗어나고 싶었죠. 온천 증기가 피어오르는 골목으로 들어가 주저앉았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어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은인의 얼굴이었어요. 평생 잊지 못할 그 얼굴. 그런데 왜 며느리와 함께 있는 걸까요?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 걸까요? 혜원은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모든 게 뒤엉켜 버렸어요. 분노와 감사, 배신감과 혼란이 뒤섞였죠. 눈물이 흘렀습니다. 68년 인생에 이렇게 무력한 적은 없었어요. 내가 미쳤나? 은인 얼굴을 착각했을 리가 없는데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하지만 분명했어요. 그 청년이 맞았습니다. 불길 속에서 자신을 구해준 그 사람. 그런데 이제는 며느리를 품에 안고 있었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준호였어요. 이번에도 받지 않았죠. 대신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이모가 엄마 안았다는데요. 거짓말이 들통났습니다. 혜원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들에게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요? 일본까지 와서 며느리를 미행했다고 말할 수도 없었죠. 혜원은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온천 여행은 완전한 악몽이 되어버렸어요. 처음으로 혼자 떠난 여행에서 이런 일을 겪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거리를 걷다가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봤습니다. 초라하고 지쳐 보였어요. 머리는 헝클어졌고 옷은 구겨져 있었죠. 이게 과연 제정신으로 하는 행동일까 싶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왜 은인이 다연과 함께 있을까요? 혹시 자신이 모르는 사연이 있는 걸까요? 아니면 정말 불륜이 맞는 걸까요? 혜원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알아내야 해. 진실이 뭔지 알아내야 해. 스스로에게 다짐했죠. 그래서 다시 호텔로 향했습니다. 멀리서 지켜보기로 했어요. 로비가 보이는 카페에 자리를 잡았죠. 커피를 시켜놓고 기다렸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두 사람이 호텔에서 나왔어요. 다연의 눈이 부어 있었습니다. 많이 운 모양이었죠. 남자가 다연의 어깨를 감싸고 있었어요. 그들은 택시를 타고 사라졌습니다. 혜원은 그제야 눈물을 흘렸어요. 서러웠습니다. 은인이든 뭐든 며느리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으니까요. 준호의 가정이 무너지고 있었죠. 카페를 나와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내일은 한국으로 돌아가야 했죠. 하지만 돌아가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찍어둔 사진들을 다시 봤어요. 확실한 증거들이었죠. 하지만 은인의 얼굴을 알게 된 지금 모든 게 복잡해졌습니다. 혜원은 눈을 감았어요. 창밖으로 백부의 밤이 깊어갔습니다. 온천 마을의 불빛이 하나둘 꺼졌죠. 혜원은 잠들지 못한 채 뒤척였어요. 평생 처음 혼자 떠난 여행의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에서 뭔가가 단단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요. 이제는 도망치지 않겠다고. 진실이 무엇이든 마주하겠다고. 혜원의 눈빛이 어둠 속에서 반짝였습니다. 백부의 새벽은 고요했습니다. 혜원은 뜬 눈으로 천장을 바라보며 12년 전 그날을 떠올렸죠. 남대문 시장의 화재는 겨울밤에 일어났습니다. 혜원은 그때 작은 한복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불길이 번지는 걸 보고 황급히 물건을 챙기려 했죠. 하지만 연기가 너무 짙어서 방향을 잃었습니다. 기침이 멈추지 않았어요. 숨이 막혔죠.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혜원의 팔을 잡았어요. 젊은 남자였죠. 20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그는 망설임 없이 혜원을 등에 업었어요. 불길과 연기를 뚫고
밖으로 나왔죠. 괜찮으세요, 어머님? 청년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혜원은 기침을 하며 고개를 들었어요. 그 으름으로 까맣게 변한 청년의 얼굴에서 눈동자만 반짝였죠. 그 눈빛이 너무나 선명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름이. 혜원이 물었지만 청년은 이미 다시 불길 속으로 뛰어들고 있었어요. 다른 사람을 구하러 간 것이었죠. 그때 누군가 외쳤습니다. 장씨, 위험해요. 하지만 뒷부분은 들리지 않았어요. 구급차 사이렌 소리와 사람들의 비명에 묻혔죠. 혜원은 연기에 다시 기침이 나와 쓰러졌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는 병원이었어요. 그 후로 혜원은 청년을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장 씨라는 단서만으로는 불가능했죠. 소방서에도 물었지만 그날 현장은 너무 혼란스러워서 기록이 제대로 없었어요. 미완의 감사. 그것이 혜원의 가슴 속에 가시처럼 박혀 있었습니다. 생명의 은인에게 제대로 인사도 못했다는 죄책감이었죠. 가끔 시장을 지날 때면 그 청년을 떠올렸어요. 그런데 그 청년이 지금 며느리와 함께 있었습니다. 12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분명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 눈빛, 그 콧날, 그 턱선, 모든 게 일치했죠. 혜원은 침대에서 일어나 창가로 갔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어요. 온천 마을이 서서히 깨어났죠.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은인이자 며느리의 불륜 상대라니. 감사해야 할까요? 분노해야 할까요? 혜원은 알 수 없었습니다. 생명을 구해준 사람이 이제는 아들의 가정을 파괴하고 있었으니까요. 이런 아이러니가 또 있을까요? 그때의 청년이 왜 다영과 만났을까요?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혹시 혜원을 통해서였을까요? 아니면 정말 우연일까요? 질문만 늘어났습니다. 혜원은 가방을 챙겼어요. 오늘 한국으로 돌아가야 했죠. 하지만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혜원은 호텔 로비에서 두 사람을 기다렸습니다. 체크아웃 시간이 가까워지자 엘리베이터에서 그들이 나타났죠. 혜원은 숨을 깊이 들이쉬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다연아. 며느리가 깜짝 놀라 돌아봤어요. 남자도 긴장한 표정으로 혜원을 바라봤죠. 로비의 시선들이 그들에게 쏠렸습니다. 어머님, 어떻게 여기에? 다연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혜원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설명해줘. 이 사람이 누군지. 침묵이 흘렀죠. 다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 이 사람은 제 친오빠예요. 장한별이라고 합니다. 혜원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오빠라니요. 다연의 성은 김씨였고 외동딸이라고 들었는데요. 다연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지였죠. 20살 때 헤어졌어요. 저는 김씨 집으로, 오빠는 장씨 집으로 입양됐죠. 부모님이 사고로 돌아가신 뒤였습니다. 다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한별이 동생의 어깨를 감싸주었죠. 혜원은 서류를 받아들고 천천히 읽었습니다. 99.9% 일치. 분명한 남매 관계였어요. 그래서 올해 초부터 찾기 시작했어요. 입양 기관 통해서요. 그런데 오빠가 일본에서 사업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한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다연이가 가족들에게 말하기 어려워했어요. 혜원은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로비 소파에 주저앉았죠. 불륜이 아니었어요. 남매였습니다. 그 다정한 포옹과 손잡기는 20년 만에 재회였던 거죠. 왜 숨긴 거니? 혜원이 물었어요. 다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친정 부모님이 입양 사실을 철저히 숨기라고 하셨어요.
회사 스폰서인 김 회장님이 친정 아버지의 형님이거든요. 혈육이 아니란 게 알려지면 다연의 말끝이 흐려졌죠. 혜원은 이해했습니다. 재벌가의 체면과 이해관계, 그것 때문에 친오빠를 만나는 것도 숨겨야 했던 거예요. 준호한테도 말 못했어요. 시어머님께도요. 죄송합니다. 다연이 울먹였어요. 혜원은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죠.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가족을 찾았지만 숨겨야 하는 그 마음이. 그런데 혜원은 한별을 다시 봤습니다. 12년 전 그 청년이 맞았어요. 이제야 이름도 알게 되었죠. 장한별. 자신의 생명의 은인이자 며느리의 친오빠. 혹시 12년 전에 남대문 시장 화재 때 혜원이 물으려는 순간 한별이 먼저 말했어요. 어머님 맞으시죠? 그때 제가 모신 분. 얼굴이 낯익어서 계속 생각했는데 어제 확신했습니다. 운명이었을까요? 혜원을 구한 청년이 며느리의 잃어버린 오빠였다니. 세상이 이렇게 좁을 수가 있을까요? 혜원은 눈물이 났어요. 그때 정말 고마웠어요. 이름도 못 물어봐서 늘 마음에 걸렸는데. 한별이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다연이 놀란 눈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봤죠. 어머님을 오빠가 구했다고요? 혜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지난 며칠간의 오해를 털어놨습니다. 불륜으로 착각하고 미행했다고, 증거 사진까지 찍었다고. 다연과 한별이 서로를 보며 웃었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일본에 오신 거였군요. 다연이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죠. 혜원은 부끄러웠습니다. 의심하고 미행하고 심지어 머리채를 잡으려고까지 했으니까요. 이제 준호한테 말해야겠네요. 처남이 생겼다고 혜원이 말했어요. 하지만 다연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어머님,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친정과 먼저 정리를 해야 해요. 회사 문제도 있고요. 한별이 동생을 감쌌죠. 혜원은 알겠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족의 비밀은 때로 무겁고 복잡한 법이니까요. 로비를 나와 함께 걸었어요. 백부의 아침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혜원은 두 남매를 바라봤죠. 20년 만에 만난 그들에게는 나눌 이야기가 산더미일 거예요. 오빠 결혼은 했어요? 다연이 물었고 한별이 고개를 끄덕였죠. 왼손의 반지가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조카들도 있어? 응, 둘이야. 너랑 꼭 닮았어. 남매의 대화를 들으며 혜원은 미소 지었어요. 오해는 풀렸고 진실은 예상과 달랐죠. 하지만 이것도 인연이었습니다. 은인이 가족이 되는 특별한 인연. 호텔 카페에서 나오던 혜원은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는 것 같았죠. 뒤를 돌아보니 구석 테이블에서 한 남자가 황급히 시선을 돌렸어요.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한별이 혜원의 시선을 따라갔죠. 그리고 작게 말했습니다. 저 사람 어제부터 계속 보였어요. 부산에서도 봤던 것 같은데. 혜원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설마 자신들을 미행한 걸까요? 다연이 조심스럽게 휴대폰을 들어 남자를 찍었어요. 그 순간 남자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박동준 씨? 다연이 놀라서 외쳤죠. 남자가 멈칫했다가 다가왔습니다. 능글맞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오랜만이네요, 다연 씨. 여기서 만나다니. 다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대학 선배였다고 설명했죠. 유튜브에서 가십 채널을 운영하는 사람이었어요. 구독자 50만 명의 제보 전문 채널이었습니다. 동준이 휴대폰을 흔들며 말했죠. 좋은 그림 많이 찍었어요. 유부녀의 일본 외도. 이거 대박 조회수 나오겠던데? 혜원이 다가가 물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제대로 알고나 말하는 거예요? 동준이 비웃었어요.
화면을 보여주었죠. 다연과 한별이 팔짱 낀 사진, 포옹하는 사진, 손잡은 사진, 교묘하게 편집되어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불륜 커플이었죠. 시어머니까지 따라왔네요. 가족 막장 드라마 실화판이네. 오늘 밤에 업로드할 겁니다. 한별이 앞으로 나섰어요. 저는 다연의 친오빠입니다. 입양으로 헤어졌다가 20년 만에 만난 거예요. 하지만 동주는 콧웃음을 쳤죠. 그런 스토리는 아무도 안 믿어요. 증거가 있나요? 설령 있어도 이미 편집은 끝났습니다. 혜원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런 인간이 있다니요. 남의 인생을 가십거리로 만들어 돈을 버는 사람. 그것도 거짓으로 포장해서. 잠깐만요. 혜원이 휴대폰을 꺼냈어요. 남대문 시장에서 포목점을 하는 이 사장에게 전화를 걸었죠. 이 사장의 남편이 변호사였습니다. 상황을 간단히 설명했어요. 10분 후 변호사와 통화를 했습니다. 명예훼손과 초상권 침해로 즉시 가처분 신청이 가능하다고 했죠. 형사고소도 가능했어요. 혜원은 동준을 똑바로 봤습니다. 지금 당장 삭제하세요. 안 그러면 법적 대응하겠습니다. 동준이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한별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입양기관 공문, 유전자 검사 결과, 재회 일정에 대한 가족 동의서까지 완벽한 증거들이었죠. 이걸 보고도 거짓이라고 하실 건가요? 동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때 누군가 빠른 걸음으로 다가왔어요. 민석이었습니다. 혜원의 둘째 아들이죠. 엄마, 형수님, 무슨 일이에요? 민석은 의사였어요. 학회차 후쿠오카에 왔다가 어머니의 문자를 받고 달려온 거였죠. 혜원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민석의 표정이 단단해졌어요. 제가 대학병원 법무팀에 연락하겠습니다. 의료진 가족 명예훼손은 병원에서도 대응합니다. 동준이 완전히 기가 죽었죠. 결국 그 자리에서 모든 영상과 사진을 삭제했습니다. 클라우드 백업까지 지웠어요. 혜원이 확인하고 나서야 놓아주었죠. 다시는 우리 가족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세요. 민석의 경고에 동주는 고개를 숙이고 사라졌습니다. 혜원은 그제야 한숨을 내쉬었어요. 무너질 뻔한 가족이 다시 뭉쳤죠. 저녁 료칸 식당에서 5명이 모였습니다. 준호도 급히 비행기를 타고 왔어요. 처음엔 당황했지만 한별을 처남으로 받아들였죠. 혜원이 식구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가족 규칙 3개. 첫째, 서로 숨기지 말 것. 둘째, 중요한 건 서류로 확인할 것. 셋째, 가족부터 믿을 것.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연이 눈물을 흘리며 혜원의 손을 잡았죠.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처음부터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혜원이 며느리를 안아주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았어요. 한별도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죠. 저도 이제 가족이 된 건가요? 준호가 한별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물론이죠, 처남. 아니, 생명의 은인이시니까 특별 대우입니다. 모두가 웃었어요. 온천 마을의 밤이 깊어갔습니다. 혜원은 창밖을 바라봤죠. 혼자 떠난 여행이 이런 결과를 가져올 줄은 몰랐어요. 다음 날 아침 동준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정식으로 사과하고 합의금을 제시했죠. 민석이 처리하기로 했어요. 플랫폼 신고도 진행했습니다. 채널에 경고가 누적되어 수익 창출이 중단됐다는 소식이 들렸죠. 공항으로 가는 길 혜원은 가족들과 함께 걸었습니다. 한별은 도쿄로, 나머지는 서울로 돌아갈 예정이었어요. 헤어지기 전 한별이 혜원에게 깊이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그때도 지금도 감사합니다. 동생을 돌봐주셔서요. 혜원이 고개를 저었어요. 내가 더 고마워요.
2번이나 우리 가족을 구해줬잖아요. 비행기 안에서 혜원은 며느리와 나란히 앉았습니다. 다연이 조용히 물었죠. 어머님, 정말 온천은 한 번도 못 들어가셨어요? 혜원이 피식 웃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정말이었어요. 온천 여행을 왔는데 온천은 구경도 못했죠. 대신 더 큰 걸 얻었습니다. 가족의 신뢰와 새로운 인연을. 다음번엔 다 같이 와요. 진짜 온천 여행으로. 다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창밖으로 구름 위에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혜원은 눈을 감았죠. 이제야 진짜 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집에 돌아온 혜원은 남편의 영정 사진을 봤습니다. 많은 일이 있었다고, 하지만 잘 해결했다고 조용히 보고했죠. 거실에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날 밤 준호가 어머니를 찾아왔어요. 엄마, 혼자 여행 가신 거 이제 이해해요. 때론 혼자만의 시간도 필요하죠. 혜원이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요. 이 나이에도 자신만의 삶이 있다는 걸 증명한 여행이었죠. 비록 예상과 완전히 달랐지만요. 석 달이 지났습니다. 혜원의 떡집은 예전과 달라 보였죠. 가게 한켠에 새로운 메뉴판이 걸려 있었어요. 찾아준 인연 고마움 떡. 붉은 파트로 속을 채운 하얀 떡이었습니다. TV 화면에는 카드 뉴스가 흘러나왔어요. 가짜뉴스 구별법, 영상 편집 확인하기 같은 내용이었죠. 동네 어르신들이 떡을 사러 왔다가 자연스럽게 화면을 봤습니다. 혜원 씨, 이거 참 유용하네요. 요즘 인터넷에 이상한 소식이 너무 많아서. 혜원이 미소 지으며 떡을 포장했어요. 일본에서의 일 이후로 시작한 작은 캠페인이었죠. 오해와 거짓이 얼마나 쉽게 퍼지는지 몸소 체험했으니까요. 다연이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한결 밝아 보였어요. 친정과의 갈등이 끝났다는 신호였죠. 결국 다연은 입양 사실을 공식화했습니다. 회사와 친정의 체면보다 사람을 선택한 거예요. 어머님, 오빠가 다음 달에 한국으로 완전히 이사 온대요. 다연의 목소리에 설렘이 묻어났습니다. 한별이 일본 사업을 정리하고 한국에 정착하기로 했던 거죠. 가족이 가까이 있고 싶다고 했어요. 혜원은 며느리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20년 동안 숨겨야 했던 진실을 드러내는 일이. 하지만 이제는 자유로워 보였어요. 주말 오후 인천 바닷가에 4사람이 모였습니다. 혜원, 민석, 다연, 그리고 한별이었죠. 겨울 바다는 차가웠지만 햇살은 따뜻했어요. 한별이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別府온천에서 찍은 가족 사진이었죠. 액자에 넣어 거실에 걸어두었다고 했어요. 가족 첫 여행지라는 제목을 붙여서 이제 정말 가족이 된 것 같아요. 한별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석이 농담을 던졌죠. 처남, 이제 명절 때도 와야 하는 거 알죠? 웃음소리가 바닷바람에 실려 퍼졌어요. 혜원은 3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오해로 시작됐지만 신뢰로 끝난 관계들이었죠. 파도가 밀려왔다가 물러갔습니다. 그 리듬이 숨소리처럼 편안했어요. 혜원이 조용히 말했죠. 다음 여행은 제주도 어때요? 이번엔 정말 다 같이. 다연이 혜원의 팔짱을 꼈습니다. 한별과 민석이 앞서 걸었죠. 석양이 바다를 물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혜원은 일기를 썼습니다. 펜을 들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천천히 적어 내려갔죠. 오해는 쉽고 믿음은 어렵다. 하지만 가족은 질문하고 확인하는 사람들이다. 서로를 의심하기 전에 먼저 물어보는 사람들. 증거를 찾기 전에 손을 내미는 사람들. 창밖으로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진짜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혜원의 2번째 봄.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죠. 떡집 주방에서 새벽 준비를 하며 혜원은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예측할 수 없다고. 온천 여행을 가려다 가족을 다시 만났으니까요. 생명의 은인이 가족이 되었으니까요. 여보, 잘 지켜보고 계시죠? 영정 사진을 향해 작게 중얼거렸어요. 남편도 기뻐할 거라 믿었습니다. 가족이 더 단단해졌으니까요. 마지막 고마움 떡을 찜기에 넣으며 혜원은 미소 지었어요. 오늘도 동네 어르신들이 올 거예요. 떡을 사면서 카드 뉴스를 보고 가짜 뉴스에 속지 않는 법을 배우겠죠. 작은 변화였지만 의미 있었습니다. 오해가 만든 상처를 아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었으니까요. 혜원은 앞치마를 매며 새로운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오해는 한순간이지만 상처는 오래갑니다. 가족이라면 의심하기 전에 먼저 물어보세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실수할 수 있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믿어주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진실은 때로 우리가 상상한 것과 다를 수 있으니까요. 오늘도 가족과 함께 따뜻한 저녁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예은 드라마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